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4월 16일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음 방송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위원 서석희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영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재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언론에서 연일 크게 다뤘던 사건이고 그만큼 이제 불안감도 컸었죠. 네, 지난 3월 24일이었죠. 청와대 상공에서 찍은 사진기가 이제 내장된 네. 무인 항공기가 경기도 파주에서 좀 발견이 되었고, 연이어서 31일에는 백령도, 그리고 또 4월 6일에는 강원도 삼척의 야산에서 네. 무인기가 발견돼서 언론이 좀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무인기가 과연 얼마만큼의 위력이 있고 안보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고 네. 또 북한의 의도도 파악해야 될 거고요. 또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들, 그러니까 군 당국이겠죠. 대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좀 분석해야 되는데, 특히 사건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안보 위기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보도, 결국 국민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문에서 보면은 당장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듯이 테러니 폭탄 탑재니 하는 그런 게 이렇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4월 2일, 3일 집중적으로 그런 보도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정면을 반박하고 부인하는 또 해프닝까지 좀 있었습니다. 4월 3일 날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 네. 북한 무인기 송신장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무인기 안에 카메라를 찍고 그것을 찍어서 북한으로 보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 그 비행기에는 송신장치와 카메라에 연결 케이블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찍긴 찍었으되 그걸 북한으로 넘길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즉각 반박하기도 했었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3일자, 여기도 일면인데 이건 좀 안보 불안을 좀 극도로 자극하는 보도였습니다. 네. 북무인기 청와대 테러에도 못 막을 판, 이런 제목도 있었고, 이면에서는 북무인기 1kg 폭탄 탑재 가능, 중요한 건 생화학 무기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에 앞서 조선일보도 4월 2일 날 비슷한 건데요. 자폭 공격도 가능, 방공 테러 대책 비상. 근데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이 기사들만 보면은 무인기가 한 대가 아니라 수천 대가 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띄워와서 자폭 공격을 하면은 우리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무방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선의로서 우리나라 경계 태세, 방공망을 좀 지금 점검하거나 자극하기 위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보도들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 네. 크게 일조를 했다. 이렇게 좀 이런 비판을 좀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선일보는 그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사진이라면서 공개해서 또 더 논란이 커졌는데요. 무리한 속보 경쟁, 단독, 독점 네네. 인과 오보들이 좀 몇 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4월 3일 날 일면에 발견된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사진이라고 일면에 크게 실었어요, 그대로요. 네. 근데 청와대는 국가 주요 시설 각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사진을 확보하고도 비밀을 걸지 않았던 것 또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조선일보가 이 주요한 맞아요. 증거를 네. 입수했는지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사진 설명에 입수 경위 같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군이나 군 당국이나 그런 당국에서 어쨌든 누군가 유출을 했으니까 그렇죠. 보도에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들, 문제가 있다 이거 제기됐었고, 실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그 사진을 내려달라고 해서 지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럼 청와대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청와대하고 합의 없이 불법인 사진인데 보여준 거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뭐 누가 합의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입수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뭐 유야무야 지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예 잘못된 오보도 있었나요? 네, 보통 이제 외국 보도들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좀 뭐 대형까지는 아니어도 오보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한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이 했었는데요. KBS, MBC가 또 뿐만 각 신문들이 이미 북한에서 네. 작년부터 무인기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출처가 어디냐면은 그 북한의 대남 공작 사이트인 선전 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 많이 등장하는 사이트인데요. 북한에서 이제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대남 남쪽을 향해서 뭐 국민들을 향해서 할 때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 사이트에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8일날 보도한 건데요. 그 내용이 우리 민족끼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출처는 그 한국에 있는 인터넷 언론인 통일뉴스라고 있습니다. 통일 관련돼서 많이 다루는 인터넷 언론인데요. 거기에 한 기고자가 북한의 그 군사력을 경시하지 말고 특히 무인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위험 소지가 있다고 있다는 우리나라 걸- 언론이 한 걸 그쪽에서 밝힌 걸 다시 우리가 다시. 네, 그렇죠. 그게 그 보도가 이제 그 우리 민족끼리의 남쪽의 한 매체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 사이트에서 것처럼. 1년 전부터 경고를 한 것처럼 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관련해서 KBS 보도 한번 보시죠. 네. 지난해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 소개된 청와대 공격 시나리오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통일뉴스에 그런 건 없었는데 청와대라고 지칭하니까 보면 시청자들이 아 당연히 북한이 그랬을 것 같다라고 네. 인식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도 그 8일날 북 1년 전부터 무인기로 청타격 공언 이런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쭉 반복해서 보도했었고 뿐만 아니라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이 잇따라 보도하면서 이렇게 따지면 KBS, MBC와 주요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간지들이 보도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내지는 독자들이 아 북한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해 왔구나. 이게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 준비해 왔던 것이 혹시 이번은 촬영만 하고 갔을지 몰라도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려서 직접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불안감들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보도들이었습니다. 네. 이 무인기에 대한 실제 국방부 발표에는 사실은 정황이 북한 소행일 거지 뭐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지는 않고 넘어가면서 사안 자체를 막 이제 언론 보도가 심해지니까 굉장히 안보 위기로 많이 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애초에 파주에서 네. 최초에 발견된 무인기 때는 북한 것이라는 뭐 의도가 그 정황이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그것이 백령도 그리고 삼척. 삼척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또 그 따라서 언론들도 굉장히 이미 4월 3일부터 폭탄 탑재 같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사실 좀 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네. 이런 보수 언론들이 위기감을 부추기고 자극하니까 국방부도 거기에 밀려서 정황 증거상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또 찾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안보 얘기만 나오면 정말 언론은 호들갑 한마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보도들이 그러니까 안보 위기랑이 비단 이제 이런 군사적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개성공단 문제도 있었고요. 뭐 예전에 금강산 관광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통일이 될 것처럼 내지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각하는 언론들인데 반대로 보면 이런 또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통일 대박론, 통일이 뭐 살 길이다라고 보도하는 것들에 대한 신빙성 내지는 신뢰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뭐 이 사안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원래 뉴스가 된다는 것은 개가 사람을 물었다. 뭐 이건 뉴스거리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었다 하면 뉴스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일상적인 우리 패턴과는 다른 내용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렇게 뉴스로 전해지긴 하는데 너무나 이 쇼킹한 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보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잃게 되는 게 또 객관성,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축축성이라든가 오보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보도돼야 되고 네. 좀 다면적으로 이렇게 보도돼야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려버리는 이런 태도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충고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이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의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네. 끊임없이.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무엇보다도 이 또 안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네. 굉장히 그 마치 서사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언론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등 구조를 만들고 원래 이야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상대편 적이 있어야 그 얘기가 되는 것처럼 마치 소설이 많이 이렇게 소설 쓰듯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특히 이 안보에 관련돼 가지고 네. 북한과 우리 그 대결 구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선정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추측성으로만 끝나지 심층적이고 뭐 다면적인 어떤 그런 분석 같은 것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네. 누구 편이냐 어느 선상에 네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외신들 특히 CNN에서는 이번 발견된 무인기가 장난감 수준이다 뭐 하고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미 이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 좋은 무인기를 몇 해 전부터 만들어서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울릉도가 왕복 한 400km가 됩니다. 거기도 갔다 올 수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든 무인기가 그 정도 성능이기 때문에 이건 외신에서 뭐 장난감이다, 뭐 동호회 수준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들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이런 안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고 좀 객관적인 분석이 따라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신문사들이 제공하는 경품,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 불법 경품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네. 뭐 신문 시장의 연중으로 그 벌어지고 있는 만연한 문제인데 그 오늘은 관련된 경품의 그 역사와 이 네.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와 네. 독자들, 뭐 시청자들이 될 수도 있고 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좀 두 차례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거리에서 신문 그 경품 주면서 네. 구독하라 이런 요청 받아본 적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네, 아마 그 뭐 재래시장, 대형 마트나 아니면 아파트 네네. 입구에서 뭐 늘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 보통 신문이 15,000원, 한 달 따지면 1년이면 18만 원 정도 됩니다. 18만 원인데 네. 그 신문고시라는 게 있어서 그 1년 구독료 20%, 그러니까 약 36,000원인데요. 그 이상의 경품이나 무가지를 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6개월 1년 서비스에 뭐 스포츠 신문, 내지 경제 신문 껴주기, 거기에다가 네. 뭐 상품권이나 현금 껴주기가 있어서 18만 원은 훨씬 더 뭐 두어 배 이상 상회하는 금액들이 일상 신문 시장에 좀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불법 경품이죠.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는 그 1996년도 그 중앙일보가 석관에서 조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네. 96년도에 그 중앙일보가 석관의 조간을 바뀌면서 그 원래 조간 신문에 있던 독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독자를 유치하고 뭐 내지는 다른 신문 독자를 빼앗기 위해서 네. 불법 경품을 좀 광범위하게 뿌려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뿌린 정도도 넘어서서 96년 7월 달에는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 중앙일보 판촉 그 지국 직원이 네. 그 독자 뭐 쟁탈전 과정에서 조선일보 직원을 찔러서 그 살해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런 좀 그때 사건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러자 이제 정부가 신문고시라는 재정을 제정해서 이 경품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이제 97년도하고 99년도에 한국신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신문사주들의 모임, 실제로는 신문사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과당 경쟁 자제하고 독자들의 권익을 우리가 보호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전체 그 소속사 일간지들의 사고라고 해서 이제 광고죠, 일종의 사고 광고를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그게 이제 공연불에 불과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 이제 경품 제안을 참 자주 받았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상품권을 들고 와서 아예 직접
즉시 주겠다, 구독을 약속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수직 타산에 진짜 안 맞는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 구독료보다 구독률 때문에 이러는 거죠? 네, 그 신문사의 실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신문을 팔아서 네. 하는 수입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광고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광고는 물론 부수가 많아야지, 많은 부수가 있어야지 광고주가, 기업이 좀 더 많은 광고료를 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당,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독자 확보에, 그러니까 매수하는 행위죠.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뭐 독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1년 유료로 볼 거니까 무료가 많을수록 상품권, 뭐 스포츠 신문 껴줄수록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주, 기업이 내는 광고료가 있으면 내가 사는 물건에 다 광고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경제적 이득만은 아니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신문이라는 여론 산업이잖아요. 이 여론 산업은 그 논조와 그 신문의 품질로 독자들에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누가 많이 경품을 주느냐, 얼마만큼 주느냐가 그 가치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독자를 매수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런 매수된 독자로 과다한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은 여론 시장을 왜곡하는 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경품을 주고까지 구독을 늘리는 거죠. 네,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신문의 내용적인 질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독자들이 나는 뭐 어떤 신문이 좋아서 본다라기보다는 네네. 무료로 본 다음에 유료로 1년 보고 그럼 다른 신문으로 또 계속 바꾸고, 옮겨가는 거죠. 네. 그냥 통신사 이동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뭐 신문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가치, 관점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신문 고시 네. 일종의 규율이잖아요. 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셨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2005년도죠. 네. 그때 4월 1일 날 일종의 포상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나 뭐 파라치처럼 신고하면 꽤 적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위반율이 거의 0%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정부의 이제 단속, 이 소홀해지고 또 의지가 소홀해지다 보니까 2013년 저희가 2월에 조사한 바로는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금 위반율이 거의 100%에 가깝고 거의 다 위반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예. 또 하나가 위반 내용이 더 중요한데 저희가 2002년도부터 그 신문 고시 그 위반 행태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 이후에 최고의 경품 액수가 나왔습니다. 경품 액수가 조선일보가 한 45만 원, 중앙일보가 4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18만 원에 거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을 독자들한테 제시하면서까지도 그 독자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물론 신문이 구독자가 많다는 것은 신문의 또 자부심이고 또한 자신들의 어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근거가 어떤 논조라든가 아까 조 선생님 말씀대로 뭐 품질이 좋아서 독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불법적인 거, 이 경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독자를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근원적으로 이건 윤리적인 그 언론의 윤리에 관련된 문제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언론이 이게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원적으로 좀 성찰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경품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주셨고 다음에는 경품이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좀 더 참 찬찬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5년 동안 전쟁 포로로 갇혀있던 사람이 제일 원했던 것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거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언론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가려서 보는 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